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민주당이 어제 저녁에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외투쟁이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제 그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나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만간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국정 무능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 당내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보고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국민보고대회가 장외투쟁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면 2차 소환에는 응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야말로 괴롭히기, 망신주기 목적이기 때문에 출석해선 안 된다는 게 최고위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이 대표는 경청하는 입장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28일이죠. 28일 조사를 마치고 나갈 때 이재명 대표 측에 31일이나 아니면 2월 1일 조사를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당의 최고위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처럼 이제 뭐 출석을 안 하겠다 이러면 검찰로서는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체포동의안 청구하는 거. 근데 뭐 체포동의안 청구하나 구속영장 청구하나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 다음에 대장동, 요 두 개를 묶어서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명확한 범죄 혐의인데 대장동 배임, 이것도 범죄 혐의는 명확하지만 배임죄라는 자체가 원래 다툼의 여지가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더라도 영장이 뭐 기각되거나 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서를 요청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100% 부결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여튼 뭐 그렇게 돼서 나중에 안 되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대장동, 성남FC 두 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장외투쟁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만간이면 뭐 지금 1월 말이니까 아마 2월 초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수도권에서 뭐 국민보고대회 이런 걸 해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계속 추구했던 이른바 여론전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에 대항할 수단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법률적으로 대항해봤자 별로 소용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사실 본인들이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장외투쟁, 그러니까 여론전의 일환이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가 있을까? 과거 사례를 한번 보죠. 3년, 지금 이제 벌써 4년 전이 됐군요. 2019년. 그때 여당 4당, 뭐 그때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뭐 이런 곳에서 패스트트랙, 이거 선거법, 뭐 공수처법, 뭐 이런 거 이제 패스트트랙 한다고 그랬었죠. 이걸 저지하고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저지 수단을 동원했는데 뭐 불가능했죠. 불가능해서 결국은 장외로 나갔습니다. 2019년 4월과 5월 정도인데 몇 번 하다가 끝났습니다. 왜? 장외투쟁은 한계가 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나온 얘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때 황교안 대표는 좌파 독재 타도 뭐 이런 걸 내세웠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대학 이런 데 특강 다니면서 문재인 정권 불복종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 각종 토크 콘서트에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제정신이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다녔는데 뭐 지금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다니고 뭐 집에 문생 투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사실상 장외투쟁이죠. 그걸 하고 다니니까 뭐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5월달 2019년 5월에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나다가 또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8월 말에 이번에는 또 좌파 폭정 중단 장외투쟁을 합니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좀 멀긴 하지만 한 24년 전 되네요. 1999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장외투쟁을 거의 일상화했습니다. 뭐 안기부 정치사찰, 뭐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뭐 언론대책 문건,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진상규명, 뭐 이런 걸 요구해가면서 장외투쟁을 거의 연중무휴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과연 성공했나요?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왜? 본인 자체도 뭐 총풍, 세풍 이런 것 등으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시달리는 거를 이렇게 눈을 돌려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 왜 장외투쟁이 쉽지가 않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슈의 문제입니다. 자, 1999년 이회창 총재도 마찬가지였고 2019년 황교안 대표 요건 조금은 다릅니다. 이건 국회 상황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있지만 조금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권의 폭주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완벽하게 이재명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호도하기 위한 겁니다. 이슈 자체가 그들만의 리그에 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한 핵심 지지자, 그 중에서도 바로 뭐 개딸들, 뭐 개아들 어쩌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자 외에는 예를 들어서 비명계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동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소극적이죠.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장외투쟁할 사항이야? 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봐야죠. 이슈 자체가 과거에 그냥 지지부진했던 야당의 장외투쟁 이거에도 저는 못 미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어찌 보면 이게 더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자금입니다. 자금.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 수도권에서 조만간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서울에서라고 했을까요? 주로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뭐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거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 올라오면 버스 대절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10,000원씩 내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른바 눈속임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금이 많이 듭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내려보냅니까?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내려보낸데 그 다음부터는 하다못해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고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돈이 의외로 많이 듭니다. 장외투쟁 해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10,000명 뭐 이렇게 동원하려고 하면 뭐 10,000명이요. 뭐 광화문이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 10,000명 있어봤자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동원하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 한두 번이라면 모르지만 일상화되면 힘들다는 거죠. 지역위원장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고 열기도 떨어지게 돼 있고 웬만하면 다른 핑계로 안 나가게 돼 있다. 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그동안 장외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장외투쟁이라는 카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회창 대표는 지금 급하니까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몇 번을 갈지 어떤 열기로 진행될지 처음 한두 번이야 상당한 열기로 진행이 되겠죠. 숫자도 많고요. 그러나 횟수를 거듭할수록 지지부진해서 일정한 정도로는 딱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군다나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춥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산 여부입니다. 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전체로 볼 때, 민주당 지지층 말고 국민 전체로 볼 때 얼마나 동의할까요? 만약에 이 동의 정도가 굉장히 폭넓게 있다. 이러면 윤석열 정부가 위험해집니다. 그게 바로 60항쟁 같은 경우입니다. 직선제 개헌 투쟁, 직선제 개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 체육관 선거 말도 안 돼. 응? 내 손으로 대통령을. 이게 얼마나 간단명료한 구호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나왔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이 부분에 공감을 해서 60항쟁에 나서게 된 것이. 그것이 6.29를 몰고 왔다. 그때 결정적인 이유가 넥타이 부대의 합류다. 사실은 2016년에 촛불 시위도 넥타이 부대의 합류가 결정적 동인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넥타이 부대로 우리가 통칭하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국정보고대회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일부 나오겠지만 그중에서도 친 이재명계는 나오겠지만 중도층은 또 민주당의 비명계나 민주당에도 관망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확 달라들었을 때 이 장외투쟁은 확산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슈를 보나 뭘로 보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50%를 넘습니다. 긍정평가는 40%를 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이 확산될 가능성은 저희 경험으로 보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계속 고착화되고 그 다음에 총선에 임박하고 이러면은 옮겨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군다나 요새 난방비 문제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위험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제가 방법을 여러 차례 그동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적절히 대처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장외투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력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국정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장외투쟁 국민들 별 지지 못 받을 거야. 그러고서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저 장외투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라는 게 결국 민심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동력을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려면 그게 이재명 대표 공격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자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서 여기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이 병행될 때 이 장외투쟁은 더욱더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